네, 오늘 메르스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네. 메르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도 많은 부분이 바뀌고 있죠. 메르스가 바꾼 이 사회 문화 현상은 무엇인지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메르스 사태로 일단은 외출을 꺼리는 분들 많이 생겼고요. 네. 그로 인해서 뭐 여러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들, 그러니까 네. 뭐 영화관이라든지 전시회, 공연장 이런 네. 곳에 사람들의 발길이 또 끊겼다고 하는데요. 네. 이런 사태들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지금? 지금 당장 나타나고 있는 것이 예. 6월 첫째 주에 접수된 112 신고 건수가 네. 작년 같은 기간보다 2만 4천 건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활동도 잘 하지 않고 뭔가 좀 술도 잘 안 마시고 이러니까 예. 취객 난동 사건이라든가 이런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점은 좋네요. 예. 서울시 노원구 노원역 지구대의 경우에 예. 작년 5월달, 6월달에 일평균 사건 접수 건수가 61건이었는데 올해는 44건, 네. 거의 한 30% 가까이가 사건 사고가 줄어든 거고, 그리고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도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가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음주 교통사고가 예. 41%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고속도로 예. 교통량도 줄어들고, 그러니까 거의 지금 국민들이 6월 첫째 주, 둘째 주 이 기간 동안에 예. 바깥 활동 자체를 상당 부분 자제했다. 이렇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침체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이렇게 사람들이 외부 활동을 꺼리면서 문학에도 타격이 컸을 것 같은데요. 저도 저번 주에 그 극비수사 시사회를 갔거든요. 예. 네, 감독님이 메르스와 싸우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만큼 큰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 어떤 예. 일들이 있었나요? 네. 우리나라 이제 문화계 같은 경우에 작년에 세월호 사태 때 거의 대부분의 행사가 취소되고 연기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는데, 그렇죠. 이번에 작년보다 더 심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세월호 사건 이후에 영화관의 관객 수가 많이 줄어들었었는데, 그때에 비해서 거의 2배 정도가 더 많이 관객 수가 줄어드는 네. 효과가 나타났고, 예. 이은미 씨를 비롯해서 여러 가수들이 콘서트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거나 지금 그렇게 됐고, 그리고 가요 무대 같은 경우에 항상 방청객이 있지 않습니까? 요번에 처음으로 방청객 없이 녹화를 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뭐 서울 강남에서 있을 예정이었던 제1회 국제 오카리나 리코더 음악 콩쿠르를 비롯해서 예. 여러 행사들 취소됐고, 그리고 박물관에 그 입장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심할 경우에는 80% 이상이 줄어들었다는 말까지 있을 정도니까 네. 문학에 엄청난 타격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하재근의 도시락을 통해서도 지난 시간에 구청이나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이런 문화 행사들 네. 많이 취소됐다는 소식도 네.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런 부분들 그 문학에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고요. 네. 그리고 또 메르스 사태로 한류 스타들이 네. 해외에서 활동하는 것들도 대부분 뭐 취소되는 사태들이 있었다고요? 이게 문제가 예. 메르스 사태를 가장 두려워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화권입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 사스로 인해서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메르스 사태를 가장 두려워하는데 중화권이, 그런데 우리나라 한류 스타들이 가장 또 요즘에 주 활동 지역으로 생각을 하는 곳이 중화권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 중화권이 요즘에 메르스를 두려워하다 보니까 한류 스타도 필요 없다, 이제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상하이 국제영화제에서 지금 소지섭, 장동건, 전도연 이런 분들이 원래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 직사 대접을 받았을 텐데 예. 이번에는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불참했고, 그리고 중국에서 지금 한류사랑 문화축제가 개최될 예정이었었는데 네. 거기 싸이 슈퍼주니어 김종국 씨가 요즘에 엄청 인기가 그렇죠. 많습니다. 네. 그런데 다 지금 연기되면서 이분들도 지금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예. 한류 스타들이 해외에서 특히 중화권에서 위상이 점점 실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안타깝네요. 정말. 중화권에서 네. 아무래도 영향이 큰 것 같은 게 네. 우리나라에도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안 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퇴근하는 길에 항상 들리는 그 토스트집이 있는데 명동에. 예. 줄이 굉장히 길게 서 있거든요. 한 명도 없더라고요. 예. 아, 그래요? 네, 그만큼 경제에도 악영향을 예. 끼칠 것 같은데 예.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 가장 큰 또 중요한 성장 엔진 중에 하나가 관광 산업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관광객들이 안 오니까
그래서 서울 시내 면세점 앞에 가면 평소에는 너무 심하다 할 정도로 관광버스가 쫙 서 있었는데 예. 지금 사라졌습니다. 관광객들이 안 온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기가 침체돼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안 좋아진다는 얘기죠. 외식업계 같은 경우에 평균 매출이 40% 정도가 감소했다고 하고, 그리고 지금 메르스가 발생한 지역의 농산물이 판매가 저조해서 그 지역 농민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는데, 지금 한국경제연구원의 추산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가 만약에 이번 달에 종식이 된다면 우리 피해액이 한 4조 원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네. 다음 달까지 넘어가면 한 9조까지 네. 늘어나고 다다음 8월 달까지 이어지면 20조, 거의 한 21조 정도 피해액이 추산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심각한 타격이 있는 거고, 게다가 지금 중화권에서 한국 상품을 굉장히 선망하고 많이 소비하는 이유가 한국이 우리나라보다 좀 앞선 나라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선망이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로 이어지고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로 이어지는 건데,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보면서 한국도 우리랑 비슷하잖아. 한국도 막 메르스 막 뚫리고 좀 이렇게 시스템 자체가 후진적이잖아. 이런 인식이 생기면 이게 국가 브랜드 가치의 실추로 이어지고 한국 제품 전반에 대한 선망 저하, 이런 거로 이어지면 우리나라 경제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국가에 대한 이미지 실추, 신뢰가 떨어진다는 얘기고, 지금 계속 손실액 같은 경우에 달마다 정말 4조 원, 9조 원, 20조 원 이런 식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예정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메르스 사태가 또 이런 그 외국에 있는 감염병에 대해서 대처가 우리나라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랬을 때 인식이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인식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겠죠. 우리나라가 세계에 대한 인식이 별로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무슨 일 터져도 조금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야, 이런 식으로. 서양은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로 다루는데, 우리는 별로 뭐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중동에서 무슨 병이 나타났다고 하더라도 설마 우리나라까지 오겠어? 약간 좀 방심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 크게 당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촌 시대에는 우리가 절대로 따로 고립된 나라일 수가 없다. 다른 나라에서 벌어진 현상도 반드시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걸 이번에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는 대처하고, 어디 좀 먼 나라에서 무슨 병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근처 지역에서 오는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선제적으로 방역을 하는 이런 식의 문화로 이제는 좀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감염병에 대한 대처가 조금 느슨해서 그냥 뭐 알아서 보건소로 신고해 주세요, 뭐 전화해 주세요, 뭐 이런 식인데, 앞으로는 좀 강제격리라든가 내지는 뭐 병동 폐쇄라든가 이렇게 좀 감염병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하는 문화가 요번 일을 계기로 생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감염병을 바라보는 인식 변화와 함께 또 감염병 문제에 대해서 시민의식, 위생의식도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시민의식도 지금까지는 또 상당히, 우리나라 이제 시민의식이 뭐냐면, 기침을 하는데 어디 버스나 전철 이런 데서 기침을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대놓고 기침합니다. 저도 많이 맞았는데 여기다 대고 기침하는 사람도 있고, 버스 뒷자리에 앉아서 앞자리에 앉은 사람 여기 뒷머리를 향해서 그냥 기침을 직사포로 하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뭐 기침할 수도 있지, 뭐 대충 이제 웃을 일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해왔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내가 하는 기침이 남한테는 굉장히 큰 민폐가 될 수 있으며, 심지어 이것은 범죄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인식이 이제 생기면서 기침을 할 때도 좀 가리고 한다든지, 기침도 이제 이렇게 가려야 된다는 게 이번에 처음으로 좀 알려지면서,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시민의식이 너무나 미약해서 이번에 나라망신까지 당했던 거죠. 메르스 의심자가 홍콩에서 한국으로 돌려보내졌는데 그 사람이 재차 홍콩으로 가면서 도대체 한국 사람들은 무슨 의식을 갖고 있는 거냐라고 중화권에서 굉장히 큰 질타가 나타났는데, 어떤 그 공무원은 메르스 의심자가 본인이 됐는데도 신고도 안 하고 이번에 목욕탕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이번에 이제 사회 문제가 되면서, 앞으로는 감염병 문제, 특히 호흡기 질환 이런 의심이 있는 분들의 어떤 스스로 조심하는 이런 시민의식, 이게 좀 굉장히 질적으로 고양되는 계기가 이번 사건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정부가 이 보건 부문에 대해서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들 꽤 많이 있었고요.
사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메르스 확산을 키웠다라고 생각을 네.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사태로 이 보건 분야 네. 강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보건 분야, 보건 분야를 총괄하는 게 이제 보건복지부인데 예. 네. 보건복지부에 보건 전문가가 없다. 최상층부에. 왜냐하면 복지 분야가 워낙 지금 첨예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분야고 네. 예산이 수십조가 복지 분야에 들어가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분야 액수가 들어가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복지 계통으로만 모든 에너지가 쏠려 있다는 겁니다. 네. 특히 또 지금 참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연금 개혁이다 보니까 복지부 장관부터가 지금 연금 전문가 거기 앉아가지고 연금 전문가가 왜 나한테 감염병을 물어보는 거지 막 이런 식의 마인드가 본인도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보건복지부의 구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보건 분야를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도록 지금 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보건 분야가 보다 이렇게 중시되는 어떤 정부 부처의 조직 방향을 어떻게 돼야 될지 이런 게 이번에 근본적으로 좀 고민이 될 것 같고 특히 감염병 문제에 대해서 네. 역학조사를 해서 이게 병이 어떻게 퍼지고 어디를 차단해야 되고 이런 걸 다 연구를 해야 되는데 역학조사 전문 그 요원이 미국은 수천 명이 있지만 네. 우리나라는 2명밖에 없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게 문제가 안 됐는데 이번 메르스 사태로 비로소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한국이 역학조사도 제대로 못하는 후진국이구나라는 게 이번에 인식이 되면서 예. 앞으로는 보건 분야, 특히 역학 분야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를 기르고 조직을 강화하고 이런 그 변화가 이번 일을 또 계기로 이루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메르스 사태는 또 대형 병원을 중심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음압 병상도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예. 하잖아요. 우리 사회 병원 문화가 좀 변화하는 계기도 될 것 같은데요. 심한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근 몇 년 동안 병원 문화에 대해서 이루어졌던 논의가 뭐냐면 병원 영리화를 하자, 영리병원을 만들자, 네. 뭐 민영화를 하자 네. 이런 쪽으로만 논의가 몇 년 동안 계속 지금 거의 한 10여 년 가까이 이루어졌었는데 그렇죠. 요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명리화나 민영화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겠다. 지금 공공의료원이 이런 감염병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공공병원이 적으니까 지금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냐. 네. 바로 얼마 전에도 경남도에서 네. 공공의료원을 폐쇄했었는데 진주의료원. 그게 지금 우리의 방향성이 아닐 수도 있겠다. 예. 그 우리나라 지금 2001년 기준으로 인구 1000명당 공공병상의 수가 1.19개. 그런데 OECD 평균은 3.25개. 우리나라가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병원을 어떻게 더 많이 확충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논의의 방향성이 바뀌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응급실 운영 형태 우리나라 응급실이 지금 병균을 전파하는 거의 병균 네. 발전소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한국의 응급실은 거의 돗대기 시장판이다. 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서 막 콜록콜록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 거기 서울병원만 하더라도 응급실에 800여 명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 쫙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니까 응급실을 어떻게 제대로 좀 관리를 하고 응급실에서의 감염 전파를 막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메르스가 확산된 속도만큼 예. 각종 유언비어 확산 속도도 예. 엄청났는데요. 그중에 이제 경찰이 84건을 접수를 했고 그중에 34건은 뭐 수사가 종결됐다라는 예. 발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그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만들어진 유언비어들 예. 줄어들까요? 그 유언비어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예. 공포와 불안 때문인데 공포와 불안을 근본적으로 초래하는 그 원인 네. 그게 사라져야 유언비어가 사라질 텐데 요번에 여러 가지 SNS에서 메르스와 관련돼서 계속 막 수많은 이야기가 나돌다가 어느 순간에 확 하고 줄어들었는데 언제 줄어들었냐면 정부가 모든 정보를 공개했을 때 네. 그때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 유언비어 퍼뜨린 사람들은 검거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강압적으로 예. 했을 때는 그때 줄어든 게 아니라 예. 모든 걸 오히려 공개했을 때. 때. 그런데 예. 우리 정부가 앞으로도 과연 계속해서 투명하게 국민들한테 모든 걸 공개하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보여준 모습들이 예. 국민의 신뢰를 받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별로 투명한 모습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서울시장이 뭔가 좀 긴급 기자회견을 해서 크게 좀 이렇게 일을 네. 좀 확장시킨 이후에야 비로소 정부가 좀 뒷북을 치는 듯이 마지못해 공개하는 듯이 예. 그렇게 공개한 측면이 있고 나중에 또 중앙정부하고 서울시장하고 꼭
그 중앙정부가 뭔가 신경전을 계속 벌이는 듯한 예. 국민을 상대로 투명하게 계속 이렇게 공개하고 좀 송구하고 이래도 모자랄 판에 네. 왜 서울시장을 상대로 신경전을 벌이는지 이런 모습 자체가 국민들한테 신뢰를 주기에는 조금 어려운 모습이어서 네. 정부가 계속 이런 모습을 앞으로도 보인다면 결국에는 국민들의 불안과 공포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유언비어도 계속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예. 결국에는 정부가 어떠한 입장을 보이느냐. 이게 유언비어를 키우느냐 마느냐의 어떤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얼마 전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정부의 메르스 관리 대책에 대한 국민 신뢰도 조사를 했더니 정부의 관리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8.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 10명 중에 7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네. 얘기인 건데요. 이번 사태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는 것은 좀 큰 문제겠죠. 그게 정말 큰 문제인데 지금 뭐 이 정부가 출범할 때 여기에 투표하지 않은 국민까지도 이 정부의 신뢰도를 걱정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네. 지금 심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라는 것은 우리가 커다란 배를 타고 같이 가고 있다면 정부가 이제 조타수를 잡고 배를 지휘하고 방향성을 잡는 건데 예. 바로 그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면 이 배가 산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좌초할 수도 있는 거고 굉장히 위험한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기왕에도 OECD에서 공적인 신뢰가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였고 네. 공적인 신뢰가 낮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지불되는 사회적인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유언비어라든가 아니면 정부가 무슨 말을 했는데도 국민들이 그걸 믿지 못하고 계속 의혹 제기를 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시위를 하고 네. 그런 과정 자체가 다 사회 비용인 거고 예. 우리나라가 빨리빨리 발전하기에도 지금 시간이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사회적인 비용과 비효율을 계속 치르면 발전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옛날에 한때 굉장히 잘 나갔다가 툭 하고 주저앉은 게 이제 중남미 지역이 그랬는데 네. 제2의 중남미처럼 되는 것이 아니냐. 한국이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의 공적인 신뢰의 제고 너무나 중요한데 문제는 지난번 세월호 사태 때 굉장히 크게 타격을 받았습니다. 정부가 벌써. 네. 그런데 이번에 메르스 사태 때 또다시 거의 비슷하게 믿지 못할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공적인 신뢰는 정말 심각하게 이번에 타격을 입은 것 같고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지 가늠조차 안 되는 굉장히 지금 우려가 굉장히 크게 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네, 네.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기에 가늠조차 안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신뢰 회복이나 정부의 늑장 대응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국민들도 답답해할 거 아니겠습니까? 개선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들을 점점 개선을 해 나가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리더십 체계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관성이 뭐냐면 뭔가 이 여러 돌발 사태가 혹시 생길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대비책을 하고 이런 대비책을 만들고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 터졌을 때 거기를 착착착 어떻게 정리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한 매뉴얼이라든가 평소의 방비책을 만들지 않는 쪽으로 우리나라 리더십 체계가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 이 압축 성장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복잡한 거 막 대비책 만들고 막 제1의 경우, 제2의 경우 이런 거 쫙 만들면은 압축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마 사고가 터지랴. 뭐 안 좋은 일은 안 생길 거야. 라고 이런 건 모든 가능성을 다 배제해버리고 오로지 한 길로만 쭉 달리는 식으로 형성이 되어 왔던 거죠. 근데 그게 엄청나게 성공을 거둬서 지금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의 관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지금도 대비책, 뭐 보건분야 무슨 전염병이 생기겠어? 이런 식으로 거기에는 투자 안 하고 자꾸 막 그 다른 쪽, 당장 가시적인 경제적 성과가 보이는 쪽으로만 가려고 하다 보니까 사고가 터졌을 때 대처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좀 선진국형으로 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대비책도 많이 만들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리더십 체계 좀 행정 서비스가 바뀌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행정 서비스가 형성된 그 과정이 주로 과거 권위주의 독재 정부 시절에 생겼는데 그때 우리나라 행정이 하는 기본적인 역할이 국민의 안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권을 보위하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격이 아직까지도 일정 정도 남아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좀 이렇게 공직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알게 모르게 정권 위에 분 눈치를 많이 보면서 국민의 안위에는 알게 모르게 조금 둔감한 것이 아니냐. 특히
우리나라의 이 권위주의적 리더십, 이게 권위주의적 리더십이 원래부터 옛날부터 굉장히 심했는데 이게 민주화가 된 이후에도 계속 남아있으면서 특히 최고 지도자가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보일 때 더 심화되는 경향이 있는데 권위주의적 리더십에서는 모든 분야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윗사람 눈치만 보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만 출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뭐 자기 일에 소신을 갖고 매진을 하고 뭐 국민들의 안위를 살피고 이런 사람들은 자꾸만 문제 제기를 하고 윗사람 말도 잘 안 듣고 이러니까 잘립니다. 막 네. 잘려서 막 자천당하고 모든 중요 분야를 다 윗사람 눈치만 보는 사람들만 쫙 채워지다 보니까 예. 결국에는 윗사람이 한마디 할 때마다 착착착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지긴 하는데 윗사람이 관심을 갖지 않는 분야에서 국민의 고충이 일어날 때는 이 조직의 특성 자체가 기본적으로 둔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바로 이러한 그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의 문제라든가 우리나라 행정 서비스의 기본적인 성격이라든가 그리고 압축 성장에서 비롯된 타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성찰과 변화가 있어야 우리나라 정부가 행정 서비스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하재근의 도시락 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문화 현상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